반반 뉴욕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지난주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형성된 가운데 실적 기대감이 작용하며 주택지표의 부진 악재를 잠재웠습니다. 다우는 0.5%가량 올랐습니다. 그러나 유럽은 나흘째 하락세로 마쳤습니다. 미국의 주택지표가 부진하게 발표된 점이 글로벌 성장세 둔화에 대한 우려를 높였습니다. 국제유가는 소폭 상승하며 배럴당 76달러 선을 기록했습니다. WTI 8월 인도분 가격은 배럴당 0.7% 올라 76달러 54센트에 마감했습니다. 미 정부의 주택구입 세제 혜택이 종료된 데 따라 미국 주택건설업체들의 체감 경기가 이달 급속하게 냉각됐습니다. 관련 지수가 14를 기록해 15개월 내 최저치로 추락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아일랜드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재정 건전성이 감소하는 점과 은행 손실에 대한 불확실성이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IBM의 2분기 실적이 기대에 미흡했습니다. 지난 2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상승했지만 매출이 전년비 2% 증가한 237억 달러로 시장의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증시의 최리나입니다. 뉴욕 증시가 드디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주말 급락분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것이 가장 큰 호재였는데요. 물론 실적 기대감도 작용을 했습니다. 눈높이가 낮긴 했었지만 주택 관련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자 3대 지수 모두 장중에 하락 반전까지 되는 모습이 연출됐었는데 장 막판 기술주 중심으로 반등 시도돼 결국 3대 지수 모두 플러스를 냈습니다. 다우는 50포인트 이상 올라서 이제 1150 이상으로 일단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기로 하죠. 현대증권 광화문 지점 안동호 과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좀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 반발 매수세, 실적 기대감 때문이었는지 들어와 줬네요. 네, 미국 증시는 그 주택 경기 부진으로 한때 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기술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강해가지고요. 네. 주가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지난주 종가보다 56.53포인트, 0.56% 오른 1154.43, 나스닥 종합주가 지수도 1019.18포인트, 0.88% 상승한 2198.23, S&P 500 지수도 6.37포인트, 0.6% 오른 1071.25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네. 자, 지금 네. 화면에 보니까요, 간략하게 주요 네. 이슈들이 나가고 있긴 한데, 네. 간략하게나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까 기술주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라고 하셨잖아요. 중간에 네. 한번 출렁였던 시점도 있었던 것 같은데, 큰 그림에 대한 얘기를 조금 간략하게 미리 좀 보여주시죠. 예. 이날 기술주 관련해서는 오후 들어가지고, 기술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등을 시작하는 분위기를 보여줬는데요. 네. 이날 인텔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제소를 당해서 소송을 진행 중이었는데 이 사전 합의에 이렇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토로라가 무선 장비 사업 부분을 12억 달러의 노키아 시멘스 네트워크스에 매각했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5% 이상 올랐고요. 퀄컴도 기술주 실적 호전 기대감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이 주가를 이끌었고요. 장중 IBM이 1.37%,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3.15%, 인텔이 2.71%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51% 올랐지만 애플은 신제품 아이폰 4의 수신감도 불만 사태에 제대로 대처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2%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기술주에서 애플은 또 소외가 됐군요. 어쨌거나 애플을 제외하고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내놓을 IBM,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등으로 이제 매수세가 조금 유입이 됐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니까요, 글쎄요, 에너지주도 덩달아 좀 강세를 띄었던 것 같고 주택 관련 지수가 안 좋아서 그런지 건설업종도 분위기는 좀 좋지 못했군요. 예. 이날 업종별로 에너지주와 주택 업종이 좀 나빴는데요. 네. 에너지 업종 중에 할리버튼의 실적 개선으로 좋았습니다. 에너지 업종은 할리버튼의 실적 개선으로 호재가 반영하며 에너지 주가가 강세를 보였는데 예. 할리버튼은 6.03%, 슐룸버그는 4.36% 올랐고요. 쉐브론과 엑슨모빌도 나란히 1% 미만으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지표 부진으로 인해서 은행주는 대체로 하락을 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65, 비드사스트가 2.22,
자이언드 스코프가 1.24% 각각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한 7월 주택시장 지수, 가 안 좋게 나옴에 따라서, 디알호튼, 돌브로더스, 레나, 이런 주택 업종이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네. 홈디포도 0.15% 밀렸습니다. 예. 지표가 안 좋으면서 은행주 그리고 건설주 모두 부진했지만 기술주 그리고 에너지주는 흐름이 좋았다. 이렇게 업종별로 간략하게 분위기를 좀 짚어주셨는데 이제 장 마감 후에 나왔던 기술주 중심의 사실은 반등이 장중에 있었다고 하셨는데 IBM하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더 길게는 델타 항공까지 실적을 먼저 좀 정리를 해보고 지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IBM 사실 기대가 조금 있었었는데요. IBM도 그렇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그렇고 모두 다 2분기 매출이 기대에 못 미쳤다면서요. 일단 IBM 실적부터 공개를 좀 해봐 주시죠. 예, 시간 외에 IBM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날 순이익은 예상치를 상회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밑돌면서 시간에서 4%가량 급락 중인데요. 이날 IBM은 2분기 주당 2.61달러, 총 44억 달러의 순이익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분기 주당 2.32달러, 총 31억 달러 순이익에 비해서 각각 12.5%, 9.7% 늘어난 수치였고요. 순이익은 네. 주당 2.58달러로 톰슨 로이터 집계 전문가 컨센서스를 상회했었습니다. 하지만 2분기 매출은 237억 달러로 작년 2분기에 232억 달러에 비해 2.2% 늘어났는데요. 이는 톰슨 로이터 전문가 집계치 242억 달러에 못 미치는 실망감을 안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IBM은 2분기 환율 요인으로 인해서 매출이 약 5억 달러가량 감소했다고 밝혔고요. 올 EPS는 최소 11.25달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IBM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2분기에 주당 62센트, 총 7억 6,900만 달러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고요. 분기 매출은 35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40% 늘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주당 순이익과 매출은 각각 62센트, 35억 달러로 톰슨 로이터 집계 컨센서스에 부합했지만 시장에선 내심 매출이 이제 예상치를 웃돌 것으로 예상했는데 네. 매출이 조금 모자라면서 지금 마감 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장중에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IBM 모두 종가까지도 플러스를 내는 모습이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 끝나고 실적 특별히 2분기 매출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지금 당후의 시간외에서는 하락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델타 항공도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그 전에 미국인들의 소비자들의 이제 지갑이 다시 닫히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면서 이 여행 수요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경기 회복의 가늠자 역할을 한다고 해서 주목을 좀 끌었었는데요. 델타 항공의 실적은 장 초반에 나왔다면서요. 결과가 어땠습니까? 예, 이날 장 시작할 때 델타항공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델타항공은 지난 2분기 4억 6,700만 달러, 주당 55센트의 순이익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동기 델타항공은 주당 31센트의 손실을 기록했었는데, 그러나 일부 항목을 제외한 분기 순이익은 주당 65센트로 톰슨 로이터 집계 전문가 예상치 주당 63센트를 웃돌았습니다. 그러나 2분기 매출이 81억 7천만 달러로 전문가 컨센서스인 82억 7천만 달러에 못 미쳐서 증시에 악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델타는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에 비해서 17% 증가한 모습이었고요. 그러나 이로 인해서 델타는 2.9%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델타항공 실적까지 실적들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계속해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던 안 좋았던 지표, 주택 관련 지표가 하나 나왔는데요. 주택 경기의 체감지수가 공개가 됐는데 이것이 얼마 만에 최저입니까? 아무튼 안 좋게 나온 것이죠? 예, 7월 주택시장 지수는 12개월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미국 주택 건설업자들의 경기 신뢰도가 2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15개월 내 최저 수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7월 주택시장 지수가 6월 16에서 14로 2포인트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NAHB의 주택시장 지수는 미국의 주택 구입자를 위한 세제 혜택에 힘입어 5월까지 2개월 연속 상승했었으나 또
경제와 노동시장 불확실성이 상존해서 주택 구매를 끌이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판매 여건 지수도 전월에 18에서 15로 내려앉았고 향후 6개월 동안의 판매 전망은 22에서 21로 내려앉았으며 잠재 주택 구매자들의 방문은 13에서 10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용대출 심사 강화와 사업주택 증가에 따른 치열한 가격 경쟁 영향으로 신규 주택 가격이 건축비를 밑돌고 있어 주택 건축 업체들의 신뢰도가 약화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래요. 일단 뭐 지표가 굉장히 좋지 못했었고, 사실 눈높이가 굉장히 낮았었죠. 미국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신규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지난 4월로 종료가 됨에 따라 주택 관련 지표들, 민간 부분의 어떤 자생력에 의해서 회복이 되지 않는 한 좋아지기가 조금 시간이 걸리거나 어려울 것이다 했었는데, 역시 시장은 또 눈높이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수가 나온 다음에 하락 반전까지 되는 등, 어쨌거나 안 좋은 지표에도 한 번쯤 크게 또 반응하는 모습이 있었네요. 15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한 주택 경기 체감 지수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그 다음에 어떤 재료가 하나 더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뭐 장에 크게 영향은 안 줬던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를 또한 끌어내렸다면서요. 얼마나 내렸습니까? 이유가 뭐였고요? 골드만삭스가 19일 미국의 2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제시했던 연율 3%에서 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수입이 증가한 반면 소비 지출 증가세는 더 둔화돼 2분기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올 하반기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1.5% 선을 유지했는데요. 미국은 오는 30일 2분기 GDP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장에서는 경기 부양책 축소와 재고 축적 둔화, 주택 공급 과잉, 주정부 및 지방정부 예산 압박, 신용 및 고용 부진 등으로 미국의 올 하반기 성장이 둔화되리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 다우가 2.5% 260포인트 이렇게 급락할 때도 역시 실적과 지표가 모두 좋지 못했었는데 간밤에도 실적이 뭐 어떻게 보면 좋게도 볼 수 있지만 2분기 매출이 안 좋았다라는 데 포커스를 둔다면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실망스러운 감이 없잖아 있고 지표 역시 좀 좋지 못했었던 가운데 그나마 반등할 수 있었던 것은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가운데 골드만삭스는 또 2분기 GDP 성장률 지금 하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재밌는 뉴스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S&P 스탠다드 & 푸어스에서 올 한 해 미국 증시 전망이 어둡다라는 전망을 내놓았다고요? 올 한 해 미국 유효 증시의 전망이 밝지 못하다고 CNBC를 통해서 스탠다드 & 푸어스가 발표를 했는데요. 네. 뉴욕 증시의 S&P 500 지수가 1월과 상반기에 하락했을 경우에 그의 전체 지수가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자료는 1990년 이래 1월과 상반기에 S&P 500 지수가 하락했을 때 한 해 전체 지수가 하락한 것은 무려 77%였습니다. 특히 시장이 고실업률과 국가 부채비까지 겹쳐 있고 경제 성장률이 당초 예측보다 낮을 거로 예상되는 올해는 훨씬 고단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CNBC는 전했습니다. 스탠다드 & 푸어스의 샘 스토블 수석 애널리스트 보고서에서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최소한 미래의 하락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면서 2010년 역시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뉴욕 증시의 S&P 500 지수는 3.7%가 떨어졌고요. 상반기 동안에는 7.6%가 하락했었습니다. 예, 그래요. 자, S&P 500 사실 뉴욕 증시 3대 지수 가운데 대형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또 하나의 지수인데 이것이 1월과 또한 상반기 전체적으로 하락 국면이었을 경우 전체적으로 1년 동안 뉴욕 증시가 하락세를 보인 경우가 많았다. 그 어떤 확률이 한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70%가 넘는 77%였다라는 분석 때문에 스탠다드 & 푸어스사가 이런 트렌드로 간다면 과거 경험치를 적용했을 때 올 한 해 뉴욕 증시도 아마 뒤돌아봤을 때 좀 하락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겨우 뭐 반발 매수세로 반등을 했던 이렇게 안 좋은 뉴스도 전망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반등을 한 뉴욕 증시와는 달리 유럽은 여전히 약세였던 것 같은데요. 안 좋은 뉴스가 뭐 아일랜드 쪽에서도 나왔던 것 같고 헝가리 쪽에서도 뭐 자금 지원을 중단한다라는 얘기를 EU하고 IMF 측에서 했다면서요. 일단 악재 뉴스부터 전해주시고 마감도 어떻게 끝났는지 간략히 짚어보죠. 예. 어제 오후에 EU IMF가
헝가리의 자금 지원을 유보하는 그 기사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 헝가리 정부의 그 협의를 중단했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헝가리 정부는 200억 유로의 구제금융 자금을 당분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IMF 성명을 통해서 그 헝가리의 올해와 내년 재정 적자 목표는 적절한 수준이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긴축 계획이 필요하고 헝가리 정부가 예산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때까지 금융 지원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고요. 헝가리는 유로존에서 상대적으로 재정 적자가 적은 나라 가운데 하나지만 다소 약세한 대로 재정 적자를 축소하려면 보다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고 특히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디스가 아일랜드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강등했는데요. AA1에서 AA2로 한 단계 강등했습니다. 그러나 등급 증망은 안정적으로 유지를 했고요. 네. 무디스는 아일랜드의 재정 상태를 문제 삼았습니다. 무디스는 국내 총생산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고 채무 감당 능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등급을 하향 조정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이날 그 유럽은 그 4그레일 연속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무디스의 아일랜드 국가 신용 등급 강등을 악재로 반영을 했고요. 하지만 장중에 이제 그 유럽 경제에서 아일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해석과 은행 재무 건전성 테스트 발표를 앞둔 기대감이 주가의 반등의 배경이 되기도 했지만 미국 쪽에 아까 발표한 7월 그 주택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발표되자 글로벌 성장세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며 주요국 국가가 다시 하락 반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국 증시는 0.2% 떨어진 5,148.28, 프랑스 증시는 0.48% 밀린 3,486.33, 독일 증시는 0.5% 하락한 6,009.11로 각각 장을 마감했고요. 종목별로는 그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이 아파치와의 자산 매각 협상이 교착 상태에 머무르면서 4.5% 급락하고 세계 2위 가정용 전기용품 생산업체인 일렉트로룩스는 남유럽 수요 부진을 예상한 탓에 8%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로열 필립스는 매출 신장세 둔화 우려 속에 3.6% 떨어졌고요. 금물컵 은행주들도 대부분 하락을 했는데요. 아일랜드 채권은행 뱅크 오브 아일랜드와 합병 아일랜드 은행은 각각 4.4, 3.5%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유럽 쪽 이슈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유가도 보니까 소폭 그래도 올랐던 것 같은데, 미국 쪽의 장이 일단 반등을 하니까 이것이 어쨌거나 경기 회복세에 대한 좀 좋은 시그널이 아니냐, 결국 원유 수요가 증가할 것이 아니냐, 여기 또한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일에도 배럴당 76달러 선 턱걸이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뭐 올랐다고는 하지만 77달러 선까지 오르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유로화도 아이슬란드 신용등급 강등 소식 좀 전에 들어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택지표 부진 때문에 달러화가 좀 주춤하니까 상대적으로 유로도 1.29 정도에서는 마무리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밤에 이제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서 좀 살펴보시겠는데요. 지표들의 일정이 또한 주택 관련 지표가 나옵니다. 간단하게 화면을 통해서 지표 일정 한번 챙겨보죠. 자, 오늘 밤에는 6월 건축 허가 건수 그리고 6월 주택 착공 건수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전치보다 예상치가 오늘 밤에 나올 것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입니다. 뭐 약간 좋아지거나 혹은 약간 좀 많이 안 좋아지거나 주택 착공 건수에 대해서는 일단 기대가 크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네. 자, 일단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한 만큼 또 주택 관련 지수에 대해서는 눈높이가 이미 낮아져 있는 만큼 그 충격은 일차적인 것이 간밤에 있었었죠. 이제 실적에 대한 얘기를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오늘 밤에 그 실적을 내놓을 기업들의 이름을 보니까 리스트가 아주 쟁쟁합니다. 어떤 컨센서스가 나옵니까? 예, 오늘은 골드만삭스, 네. 애플, 야후, 월풀, 존슨앤존슨이 나오는데요. 대부분 그 예상치보다 골드만삭스는 뭐 그 2.04달러, 애플은 3.1달러, 야후는 0.14달러, 월풀은 2.13달러, 존슨앤존슨은 1.1달러로 예상치를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의 주가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관심이 많은 지금 상태입니다.
예. 자, 간밤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IBM 장 끝나고 주가가 이제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역시 매출은 기대치에 못 미쳤습니다. 사실 뭐 제2의 인텔 효과는 조금 기대하기 힘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애플 효과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런지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그에 앞서서 발표했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시티그룹도 JP모건 체이스 빼고는 실적이 그다지 썩 좋지 못했었는데 이 같은 바통을 또 골드만삭스가 JP모건 체이스 쪽을 받을지 은행주와 IT주 남은 그 골드만삭스와 오늘 밤에 발표할 애플의 실적에 대해서 시장에 좀 우호적으로 작용하리라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지 끝으로 이것만 좀 여쭤보죠. 예, 그 시장에서는 지금 그 최대 그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그 은행의 대표 업종으로서 상당히 기대가 많은 지금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그 은행보다 기대치가 높은 상태고요. 네. 조금 좋게 나올 거로 예상하고 애플도 지금 아이폰 4 이전의 어떤 실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은 장중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골드만삭스의 거는 기대가 크다고 하셨고 애플의 아이폰 4에 대한 또한 지금까지 어떤 판매 실적 같은 것들이 좋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안테나 게이트가 불거졌었죠. 어쨌거나 뉴욕 장에는 좋은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다우의 양봉이 옆에 긴 양봉이 하나 더 붙어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현대증권 광화문지점 안동호 과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 실적 기대가 주택 우려를 상쇄하면서 어쨌거나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참 글로벌 악재에도 꿋꿋하게 잘 버텨줬었는데요. 오늘 뉴욕장 반등하는 모습을 보고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가 볼 수 있을런지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최철원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 대리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코스피가 쭉 올라오는 걸 보면서 참 힘이 좋다 이런 생각 들었는데 어쨌거나 1730까지는 지지가 됐단 말이죠. 뉴욕장 반등하는 걸 보고 네. 조금 더 뭐 한 40선까지 올려놓는 거 가능하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오늘은 좀 시장이 긍정적으로 좀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한번 예측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해외 증시가 조금 불안하고 뭐 이렇게 빠지고 이러는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꿋꿋하게 좀 버텨주는 모습들. 이게 뭐 연기금의 매수도 있는 거지만 외국인 쪽에서 이제 어제는 매도를 좀 했지만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시장을 수급을 기준으로 해서 꿋꿋하게 버텨줬던 모습들이 국내 증시가 해외 증시와는 좀 다르게 디커플링이 좀 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네. 우리 시장은 어제 이제 뭐 유럽 시장은 좀 빠졌지만 미국 시장이 그래도 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 시장이 우리 시장이 강하게 양봉을 좀 만들면서 낙폭을 많이 축소했었던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오늘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 예, 그런 상황이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좀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좀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우리 증시는 전고점을 돌파하자마자 조정이 좀 나오면서 살짝 내려와 있긴 하지만 네. 고점을 일단 돌파하셨다는 이런 긍정적인 여건들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 그리고 연기금이 꾸준히 또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들 네. 이런 걸 따져보면 오늘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외국인들이 8거래 만에 매도 우위로 전환을 하긴 했지만 현물을 한 500억 정도밖에 팔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전에 뭐 적어도 한 3천억은 쭉 사줬었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의 턴을 컴백을 또한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수가 오늘 뭐 1740 이렇게 넘어버리면요. 조금 더 걱정되는 것이 한켠에서는 이 기관의 펀드 환매 물량이 또 발목을 좀 잡지 않을까. 예, 지금 뭐 고점을 돌파하냐 마냐 얘기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이랑 뭐 국내 실적들 이런 거에서 고점 돌파하면서 1800포인트까지 시장이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됐었었는데 네.
고점을 돌파하자마자 펀드 환매 물량이 뭐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다시 고점 찍고 바로 조정을 약간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언제나 예. 1730포인트, 1700포인트가 넘어오면서부터 펀드런 얘기가 언제나 계속 나왔던 부분들인데 네. 이번에도 여지없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소화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어느 쪽 얘기가 맞는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1730포인트권까지 올라왔다가 조정받는 지금까지 경우가 한 서너 번, 한 4번, 5번 정도 있었습니다. 이런 네. 반복적인 과정을 좀 거치면서 아무래도 매번 물량이 나왔던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소화가 좀 됐다고 시장에서 판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 시즌을 계기로 해서 만약에 다시 한번 고점을 좀 돌파하는 포인트가 나오게 되면은 네. 1800포인트까지 한번 갈 수 있는 그런 기대치를 한번 시장에는 녹아들어오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요. 뭐 어떤 뭐 외부적인 악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견주한 우리 증시. 일단 수급에서도 외국인들이 어제만 살짝 팔아줬을 뿐 쭉 계속 사준다면 또 투신권의 어떤 펀드 환매 물량도 어느 정도는 좀 소화가 됐다라고 보고 연기금도 도와준다면 우리 증시 조금 더 이 실적 시즌 만나서 1800 역시나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단기적으로 일단 숨 고르는 그런 장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숨을 좀 고르면서 앞으로 위쪽을 이제 보면서 가는 거잖아요. 네. 어떤 전략을 펴면 좋을런지. 최근 들어서 IT 자동차는 어쩌면 정말로 조용한 것 같고 있는 듯 없는 듯한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IT 자동차가 이제 시장에서는 주도권을 좀 많이 내준 상황이 지금 연속적으로 좀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1, 2주간만 된 게 아니고 기간이 좀 상당히 됐습니다. IT 자동차 업종이 시장에서 가는 듯 하면서 조용히 계속 좀 조정받는 모습들. 네. 물론 IT 섹터 중에서는 가는 종목들이 몇 개 있긴 그렇죠. 있습니다. 예, 예. 섹터 내에서도 좀 특별하게 가는 종목들이 몇 개 있는데 전반적인 섹터 내를 보시면 전반적인 IT 섹터 자체가 좀 부진하다고 지금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워낙 많이 올라왔었고 작년부터 시장을 주도를 해왔었기 때문에 이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네.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는 부분들이 이미 시장에 좀 반영이 돼서 외국인들이 자금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시장에 그렇게 자금이 많지 않는 상황이라서 이런 이익이 크게 났던 주도했던 시장을 좀 주도했었고 이익이 크게 난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익 실현을 함으로써 현금 확보를 좀 한 뒤에 다른 종목으로 좀 순환매를 좀 돌리기 위해서 현금 확보 차원에서 IT랑 자동차를 좀 매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몇 종목 빼놓고는 다 조정 지금 최근에 보합권이나 약간의 조정을 좀 보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 일단 포트폴리오 관심 종목에서 네. 약간 좀 배제를 시켜 놓으시고 지금 섹터 내에서 IT 섹터 내에서 몇 종목 제가 빼놓고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 몇 종목 가는 종목 이 종목만 가지고 지금은 시장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자금이 많이 없고 섹터를 돌리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여건이 호전적으로 가는 모습은 보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확연하게 정말 좋아졌다고 판단하기는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서 네. 예, 많이 범위를 넓히기는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네. 지금 시장에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종목들 네. 이 IT 섹터 내에서 2차 특별한 전지. 몇 종목만 가지고 시장에서는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말씀하셨듯이 IT 자동차가 기존 주도주였다면은 지금 분위기는 정말 글쎄요. 2차 전지, LED, 아몰레드, 태양광 이런 쪽에 굉장히 한정돼 있는 분위기예요. 예, 지금 차트를 종목들 거기에 포함된 종목들을 차트를 보시면은 예. 너무 우상향이 좀 난 것 같아서 들어가시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계속 가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뭐 조정받겠자고 기다리면 좀 사볼까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한테는 기회를 안 주거든요, 지금. 예, 지금 가는 종목들은 수급이, 매도세가 나오면서 수급이 좀 전환이 되지 않으면은 예. 이런 종목들은 계속 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작년에 IT 자동차가 조정 없이 시장을 이끌어 왔던 이런 장기적인 관점들을 봤을 경우에는 네. 이렇게 수급이 괜찮고 성장성이 받침이 되면서 시장에서 완벽하게 주도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간다고 보시고 지금이라도 한번 편입을 좀 해보셔야지 시장에 내가 참여함으로써 좀 소외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종목은 올라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지금이라도 한번 더 잡아보시면 시장 조금 더 올라가는 거에 기대치를 가지고 지금 시장을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더 올라갈 수 있어 한번 생각해보고 가담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비싸게라도 지금 따라가지 않으면은 영영 못 살 분위기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중에서 한 종목 정도 잠시 후에 한번 종목 얘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가격까지 제시해 주시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어제 많이 올랐었던 건설주에 대해서 안 물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간밤에 또 나온 뉴스 보니까 DTI 규제가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이러면은 어제 기대감 때문에 올랐지만 만약에 이제 단기적으로 풀린다라는 얘기가 정부 측에서 나온 상황에서 조금 더 오르지 않겠어요? 네, 아무래도 건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올 상반기 때는 상당히 좋지 않던 건설업종이 지금 DTI 얘기가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예. 거래량 자체가 너무 안 되고 부동산 경기가 너무 죽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제 DTI 규제를 약간 좀 풀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금리 인상할 때 건설주가 좀 밀리지 않았던 거 보시면은 건설주가 이제 바닥에 대한 확신은 좀 섰었습니다. 그렇지만 올라오기까지는 아직까지 부동산 경기가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됐었는데 만약에 이거를 DTI를 규제를 좀 풀어주면서 네. 정책적인 호재를 좀 만들어주면은 네. 바닥은 확인이 됐고 그리고 정책적으로 좀 이런 규제를 풀어주게 되면은 추가 상승 여력은 좀 있어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너무 건설 업종 중에서도 대형주를 좀 보셔야지 나머지 조그마한 중소형사 밑에권의 건설주를 보셨을 경우에는 어느 순간에 또 워크아웃이 나오거나 이런 그렇죠. 이런 돌발악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건설업체 보시게 되면은 상위 한 빅5 정도 대형 업체를 가지고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장기 플랜 보시면 건설주는 한번 사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해외 경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있는데 예. 국내 아파트 경기, 국내 주택? 건설 경기에 국내 주택 경기 자체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언제나 악재로 지금 종목들을 짓눌러 놨었기 때문에 DTI 규제가 만약에 해소가 되면 네. 규제가 약간 완화가 되게 되면 상승 폭은 상당히 크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예, 아.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종은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예. DTI 규제가 진짜 완화가 될 건지 아니면 그냥 소문으로 끝나는 건지 네. 한번 확인하시고 건설주 관심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설주에 대해서는요, 일단 바닥 확인, 정책적 수혜 기대한다면 조금 길게 가지고 있을 경우 대형 한 5개 종목 정도는 폭발적인 상승세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얘기 들어봐야죠. 2차 전지 중에서 얘기해 주실 거죠? 예, 제가 지난주에도 삼성 SL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번 주에도? 예, 이번 주에도 삼성 SL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종목으로 범위를 넓히실 필요는 없고, 네. 시장이 IT 섹터 내에서도 특별 종목군들, 몇 종목만 제가 간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지금 최근에 2차 전지, 그리고 아몰레드 이런 종목에서 상당히 수급도 기관 쪽에서 연기금이나 기관 쪽에서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삼성 SDI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주랑 내용은 특별히 변동이 된 게 없는데 가격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아까 가격이 올라왔다고 못 잡으실 필요는 없고 시장에서 수급이 바뀌지 않는 선에서는 올라가더라도 좀 다시 따라 잡으셔도 네.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주는 목표가를 지금 제가 지난주보다는 좀 상향을 했습니다. 네, 어제 지난주에 잡으신 분들은 쭉 들고 있으면 되겠네요. 예, 지금 종목들을 제가 또 전략상으로 말씀드리는데 종목을 굳이 교체 매매를 하실 필요는 없고 자주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그냥 어디까지 가는지 종목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만약에 시장에서 포커스가 되는 종목들을 갖고 있으면 어디까지 가는지 그냥 종목들을 한번 들고 계시면서 고점을 확인하시는 전략을 쓰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 한번 들고 가 보시고 네. 지금 이번 주는 지금 어제 종가가 18만 7천 원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매수가시 한 18만 5천 원 정도 너무 또 아침에 갭 상승 나오고 이러면은 솔직히 잡기가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네. 예, 온라인 상태에서 갭 상승까지 나오게 되면은 잡기가 부담스러울 테니까 네. 그냥 좀 밑에서 잘 잡아봐야지 하고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는 한 18만 5천 원 정도 한번 잡아보시고 목표가는 20만 원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20만 원을 간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목표가를 어떤 방식으로 산정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의미가 예. 좀 없는 것 같고 예. 지금 LG화학도 그렇고 올라가는 거 종목들의 시장의 관심도를 보시게 되면 충분히 예. 20만 원대까지는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여건들이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0만 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이제 21선이 있는 대형 종목들의 추세를 가지고 매매할 때는 중기선을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21선이 유지하고 있는 17만 5천 원이 하이가 되면 손절을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거 18만 5천 원 안 올 것도 같은데요. 예, 오늘 시장이 상승을 하게 되면 안 올 것 같습니다. 안 올 것 그러면 같은데, 어떡하죠? 그러면 어제 종가 언제를 좀 잡아보십시오. 예, 어제 종가. 그 대신 너무 19만원 이렇게 올라서 잡으시면, 예. 목표가를 제가 20만원 불러드리는데, 심리적인 저항선이 20만원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10만원대, 20만원대 종목이 넘어갈 때 보면, 네. 심리적인 저항선이 되기 때문에, 만원 보시고 19만원대에 잡으시면
수익률이 별로 안 나오시니까. 예, 한 18만 7천 원 정도 어제 종가 정도. 예, 그 정도까지는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가장 이상적인 것은 삼성 SDI 18만 5천 원에 사는 것인데 오늘 만약 시장이 조금 떠서 출발한다. 장중에 이 가격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면 20만 원 바라보시고 18만 7천 원에 매수해보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 최철원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가격 급락을 막기 위해 금융규제의 핵심인 총부채 상환 비율, 즉 DTI 규제를 단기적으로 완화할 방침입니다. 그 일환으로 DTI 대출 비율을 10%포인트가량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부채가 3조 원을 넘어서면서 전년보다 75% 급증해 재정 악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재정 형편이 낮다고 밝혔지만 SH공사 등 산하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할 경우 안심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이 지난 96년 첫 선을 보인 이후 사상 처음으로 분기 매출에서 백화점을 앞질렀습니다. 특히 올해는 인터넷 쇼핑몰이 상대적으로 고성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돼 연간 매출 역시 백화점을 뛰어넘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의 올 상반기 유럽 시장 판매량이 처음으로 토요타를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 시장에 진출한 아시아 브랜드 가운데 가장 많은 판매 대수를 기록했습니다. LG 생활건강이 한국 야쿠르트의 계열사죠. 파스테르 유업 인수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합니다. 실사 전이라 인수 금액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400억 원 언저리에서 합의가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이슈앤 이슈는 서울경제신문 경제부 이상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도 잠깐 얘기를 좀 나눠보긴 했었는데요. 부동산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정부 측에서도 규제 완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총부채 상환 비율, DTI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마무리 짓고 이제 드디어 이번 주 중에 이제 윤곽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네. 정부는 이제 목요일입니다. 2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부동산 시장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한 뒤 관련 대책을 일부 내놓을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준비해놓은 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관심이 가는 부분이 총부채 상환 비율, 즉 DTI 완화가 과연 될지 여부인데요. 이 DTI 규제가 완화될 경우 한마디로 집을 사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그만큼 커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향 그리고 전체적으로 10%가량 상향 조정하는 방향을 현재 좀 유력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서 추가로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대책도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여기에 또 뭐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한다든지 또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를 영구적으로 폐지하는 방향 현재로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이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가 생겨서 이제 올해 말까지는 한시적으로 이제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는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아도 됐는데 이게 앞으로 좀 영구화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집을 팔 때 2주택자 이상의 경우에는 있어서는 이 세금 부담이 지금보다 최대 절반가량 완화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정부가 이제 모레가 22일이죠. 대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사실 말씀해 주셨던 대로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DTI 규제를 푸는 것이 규제 완화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DTI 규제가 어느 정도 선까지 완화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초점이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게 아주 뭐 크게 완화된다, 대폭적으로 완화된다고 보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소폭 완화된다, 뭐 많아야 10% 정도 상향 조정된다. 이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DTI가 뭔지를 한번 좀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사람이 과연 빚을 얼마나 잘 갚을 것인지를 좀 평가해서 대출 금액을 평가하는 지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주택 가격 대비 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이 주택담보 인정 비율, 이른바 이제 LTV라고 부르는데요. 네. LTV보다 훨씬 더 이 부동산 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LTV로는 문제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이 DTI에 걸려서 대출을 제한받는 경우가 굉장히 시장에서는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DTI 규모가 조금이라도 상향 조정될 경우 네. 그만큼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커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DTI가 완화된다면은 건설업계 요구대로 이 DTI 비율을 지역별로 상향 조정되는 방향이 현재로서는 우선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투기 지역이기 때문에 네. 지금 수준인 한 40% 정도를 유지를 하되 하지만 나머지 서울 지역과 수도권에 대해서는 10% 정도 비율을 확대하는 방향 요 정도가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DTI가 완화될 경우 곧바로 이제 집을 사기 위해서 빚을 지는 셈이 되기 때문에 또 향후 금리가 계속적으로 오를 가능성 현재로서는 뭐 사실상 확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이것이 가계부실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 계속적으로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구조적으로 현재 지금 부동산 경기가 하락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건설사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과연 DTI를 완화하는 것 자체가 맞는 것이냐 이 네.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좀 포커스를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시장 상황이 어려우니까 좀 극단적인 칼을 꺼내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뭐 워낙 극단적인 칼이니만큼 이제 앞으로 남은 한 이틀가량 조금 더 계속적으로 주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점진적으로 이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부동산 살리려다가 더 큰 후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예고를 조금은 해주셨는데 어쨌거나 정부에서 끝까지 DTI 규제의 카드를 꺼내들지 않으려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가계 부채 때문이었는데요. 가계도 빚, 나라도 빚 때문에 걱정입니다. 이 지방 재정 악화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가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요, 작년에 부채만 3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1년 전에 비해서 무려 75%나 급증한 것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방 재정 문제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전국에서 가장 이 재정 상태가 좋다는 서울시의 재정도 네. 이게 악화가 계속적으로 꾸준히 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지방채를 대거 발행을 하면서 전체 채무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는 소식입니다. 이 지난해 서울시 채무액이 3조 2,450억 정도 됩니다. 이 전년도 1조 8조 500억 원 정도 되니까 여기에 비해서 1조 4천억 원 정도 이 빚이 증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서울 시민 수로 나눠보면 서울 시민 한 명당 빚을 31만 원씩 나눠지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준비해놓은 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2006년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취임을 한 첫 해 이 서울시 부채가 1조 1,500억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매년 꾸준히 증가를 해서 이 지난해 같은 경우 벌써 3조 2,500억 원 정도 되는 규모다.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이 분야별로 보면 이제 SOC 사회 간접 자본 부분과 또 일자리 창출 사업 때문에 지난해 이제 부채가 약 1조 500억 원 정도 증가를 했고요. 여기에 또 지하철 건설을 위한 도시철도 공채 발행은 약 3천억 원 정도 빚이 증가했고 또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에서 한 500억 원 정도 이 빚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 서울시 같은 경우 이제 작년에 채무가 크게 늘어난 것은 무엇보다도 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확대 재정 정책을 편 것에 따른 것으로 현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서울시가 이제 예산 조기 집행 과정에서 예산을 너무 이제 과다 편성을 하고 또 예산 절감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좀 모럴 해저드가 상대적으로 지방 재정에서 일어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지적들이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재정 자립도가 90%를 넘는 등이 전국에서 가장 이 재정이 탄탄한 도시로 현재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지난 수년간 이 서울시가 보여줬던 뭐 한강 르네상스라든지 뭐 글로벌 스트리트 사업도 뭐 광화문 광장 조성 사업 등을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빨리 빚이 늘어난 것 분명히 우려할 만한 대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하루빨리 서울시 자체 내에서 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좀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네, 지자체 방만 경영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네요. 서울시까지도 부채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휴가철이 막 다가왔죠. 때문에 클릭 한 번으로 물품을 살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 많이들 이용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올 6월에는 월드컵도 있었기 때문에 백화점도 장사를 잘 했다라고 하지만 지난 1분기 인터넷 쇼핑몰 매출액이 백화점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참 놀랄만한 뉴스네요.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이 벌써 이제 생긴 지가 10년이 넘었죠. 1996년에 손을 보였으니까 어느덧 이제 15년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데 사상 처음으로 분기 매출에서 백화점
백화점을 앞질렀다고 합니다. 이 통계청과 유통업체에 따르면요, 인터넷 쇼핑몰 같은 경우 지난 1분기 이제 5조 9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5조 7천억 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한 백화점을 한 1,500원 정도 차이로 추월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표를 보시면서 알 수 있겠지만 1월만 해도 백화점이 간발의 차이로 인터넷을 앞섰습니다. 하지만 2월부터 인터넷이 따라잡은 뒤로 3월 들어서 그 격차가 벌어지는 모습 지금 보시면서 알 수 있겠는데요. 이대로의 추세라면 이제 올 들어서 올해 이제 연말쯤 가면은 인터넷 같은 경우는 한 23조 6천억 원 정도 하지만 백화점은 22조 4천억 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해서 매출 차이가 한 1조 원 정도 가량 벌어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원인은 뭐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겠죠. 무엇보다도 인터넷 쇼핑이 뭐 싸고 또 편리하다는 장점을 꼽을 수 있겠고요. 뭐 과거 같은 경우는 과연 인터넷에서 사는 물건이 뭐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러한 뭐 시각이 많았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싼 가격의 품질도 그만큼 높아졌다. 이런 인식들이 확산이 되고 있고요. 또 이 제품군 자체도 이제 아주 싼 제품부터 명품 브랜드까지 아주 다양해졌고 또 무엇보다도 이 40대 이상 중장년층이 인터넷 쇼핑몰 이용을 크게 늘어나면서 이 확대 일로를 걷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이 분위기 이어가서요. 추월 뉴스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현대기아차가요, 올 상반기에 유럽에서 판매한 대수가 일본의 도요타보다도 더 많았다고 하는데요. 더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이 같은 판매 대수는 아시아 브랜드 중에서 가장 많은 1위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유럽 자동차 공업협회에 따르면 현대기아차가 이 지난 상반기에 유럽 시장에서 총 33만 대의 차를 팔았다고 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1% 정도 판매량이 증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로써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유럽 내 전체 순위가 지난해 10위에서 9위로 한 단계 뛰어 올랐습니다. 양사합계 점유율로 5.1%로 BMW 그룹에 이어서 8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반면 도요타 같은 경우는 이제 올 상반기 유럽 전역에서 지난해보다 판매량이 11.3% 정도 감소한 32만 6천 대를 판매를 했는데요. 처음으로 현대차에 뒤졌다고 합니다. 점유율 역시 4.1%에 그쳤고요. 이로써 이제 유럽 시장에 진출한 아시아 메이커 가운데 현대기아차가 1위를 한 이 반가운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같은 기간에 이제 유럽에서 가장 차를 많이 판 업체가 이제 폭스바겐으로 이제 157만 대를 팔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프랑스의 뿌조 또 르노가 이제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한편 이제 상반기 이제 EU 내 신차 판매 대수 같은 경우는 총 749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0.6%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유럽에서 이제 최근 들어서 커진 만큼 그만큼 이제 유럽 내 신차 판매 대수가 거의 뭐 증가하지 않은 모습을 저희가 지적을 해볼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기아차가 선전한 모습 뭐 아주 고무적인 대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산업계 소식, M&A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영 악화 때문에 인수 대상자 물색으로 고민이 많았던 한국야쿠르트 계열사인 파스테르 유업이요. 생활업계의 큰 손이라 할 수 있죠. LG 생활건강품에 안길 것이 거의 유력시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LG 생활건강이 파스테르 유업 인수에 사실상 합의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미 뭐 실사단이 파스테르 본사로 파견돼서 지금 구체적인 인수 작업에 들어갔다고 하고요. 신사 전이라서 아직 인수 금액이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잠정적으로 약 400억 원 정도 현재 합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제 야쿠르트 측이 파스테르를 매물로 내놓은 게 가격이 한 450억 원대로 저희가 이제 추산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파스테르가 지속적인 경영난에 겪은 것을 감안을 하면은 뭐 400억대로 절충한 건 뭐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대다 저희가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고요. 네.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이제 2007년 한국 코카콜라를 인수한 데 이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 단원의 국내 냉장 유통 부분까지 인수를 했죠. 여기에 또 이번에 이제 파스테르 유업을 인수를 성공을 할 경우에 있어서는 유제품 쪽을 본격적으로 강화를 한다. 이렇게 저희가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제 한국 야쿠르트 같은 경우는 LG 생활건강을 실질적인 인수 최우선 협상 대상자로 두고는 있지만 만일 대비해서 지금 차선책으로 뭐 대형마트 측에 매각하는 방안도 현재 뭐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는 있지만은요. 뭐 현재 이 작업이 그렇게 크게 뭐 삐끗되지만 않는다면은 결국은 LG 생활건강 품에 안기는 것이 유력하지 않겠나 현재 시장에서는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는요. 서울현대신문 경제부 이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다리던 반등 소식이 간밤에 뉴욕에서 들려왔습니다. 할리버튼의 실적 호조세에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됐는데요. 이 밖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IBM이 장 끝나고 난 다음에 실적을 내놓을 예정이었어서 그에 따른 기대감에 기술주도 크게 또한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장 마감 후에 공개한 IBM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실적,
특별히 2분기 매출액은 눈높이에 조금 못 미쳤는데요. 뿐만 아니라 주택 관련 지표도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지수가 15개월 내 최저치를 찍으면서 이 때문에 장중에 산대지수 모두 하락 반전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거나 종가 기준 반등에 성공한 뉴욕 증시, 일단은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실적들에 대해서 특별히 매출에 대해서 별로 좋지 못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지표 부진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는 점은 조금 부담스러운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세한 우리장 소식은 잠시 후 출발 센 증시를 통해서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